저는 김한솔입니다. 제 아버지 김정남은 삼촌 김정은의 손에 독살당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멈춰버린 손목 시계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계 안에 김씨 왕조를 무너뜨릴 엄청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김정은의 독재를 막기로 했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제 아버지 김정남을 죽였고 저는 삼촌 김정은을 결국 무릎 꿇히고야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데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김정남이 세상을 떠나던 그날 아침도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원래 요란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자리도 남들이 그렇게 목을 매는 것들을 아버지는 일찍이 내려놓았지요. 조용한 도시에서 조용한 하루를 조용히 사는 사람. 그것이 제가 아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그 조용함마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준 말 한마디가 있었지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와 오래 떨어져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나라를 떠돌았고 저 또한 낯선 나라의 학교를 옮겨 다녔지요. 아버지를 만나는 날은 1년에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가 당신의 손목 시계를 풀어 제 손목에 채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시간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다만 부끄럽지 않게 쓰거라. 그리고 아버지는 목소리를 낮추어 한마디를 더 보태셨지요. 언젠가 이 시계가 멈추는 날이 오거든. 그때는 안을 열어보아라.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할 사람은 바로 너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저 제 손목을 잡은 아버지의 손이 따뜻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 아버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나가 있었지요. 대합실에서 낯선 여자 둘이 아버지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뒤에서 한 사람이 앞에서 얼굴을 감싸 쥔 것은 잠깐이었어요. 아버지는 곧 이상함을 느끼고 직원에게 다가가 도움을 청했다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채 20날이 아니라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몇 분 만에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몇 분이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VX. 저는 그전까지 그 단어를 몰랐습니다. 신경을 끊고 숨을 멎게 하는 화학무기. 전쟁터에서나 쓰인다는 그 물질이 어느 평범한 아침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 한복판에서 제 아버지의 얼굴에 발렸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뉴스로 접했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온 세상과 똑같이 화면을 통해 알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지금도 말로 옮기지 못합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독을 바른 두 여자는 자신들은 그저 몰래카메라 방송인 줄 알았다고 했지요. 유명한 사람에게 장난을 치면 돈을 준다기에 응했을 뿐이라고. 한 사람의 목숨을 누군가는 장난처럼 꾸며냈고 누군가는 장난인 줄 알고 거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독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것을 장난으로 포장할 수 있는 자들. 저는 앞으로 그런 자들을 상대로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런 자들이 누구를 위해 움직였는지 그 이름을 저는 오래도록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처지의 사람은 우는 소리조차 함부로 낼 수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길에 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시신 앞에 서지도
흙 한 줌 덮어드리지도 못했어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순간 다음 차례는 제가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은 이들이 모여 슬퍼하고 이름을 부르고 무덤을 만드는 법이지요. 저에게는 그 당연한 것들이 하나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김정남을 잃고도 아버지를 잃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남은 것은 아버지의 낡은 손목 시계 하나뿐이었지요. 앞서 말한 어린 제 손목에 아버지가 채워주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깜나가는 것도 아니고 유행이 지난 낡은 시계였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떠나던 그 무렵 그 시계가 멈췄습니다. 태엽이 다 풀린 것인지 아니면 제 마음이 그렇게 느낀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그 시계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것을 감았습니다. 시간이 다시 흐르기를 바랐던 것인지 아니면 멈춘 그 시간에 저를 붙들어 두고 싶었던 것인지 그때는 저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시계가 멈추거든 안을 열어보라 하셨지요. 그러나 저는 끝내 그 뒷뚜껑을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그 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지 않고 그저 감기만 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모른 채 몇 해를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저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감추고 몇 달에 한 번씩 사는 곳을 옮겼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있는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것을 말하는 순간 저를 도와준 사람들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창을 등지고 앉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문 쪽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나갈 문부터 확인했지요. 20몇 해를 산 사람의 몸에 밴 습관이 죽음을 피하는 기술로만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새 이름에 익숙해지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부르면 한 박자 늦게 돌아보는 저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어요. 사람을 사귀어도 진심을 다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부모는 무엇을 하느냐, 그런 예사로운 물음에도 저는 거짓을 지어내야 했지요. 누군가와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만 같아 저는 먼저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름도 잃고 사람도 잃었어요. 남은 것은 멈춘 시계 하나와 매일 아침 그것을 감는 저의 손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저 말고도 숨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피를 나눈 이들이지요. 그들 역시 이름을 감추고 어딘가에서 저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제가 함부로 나서면 그 화는 저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깊이 숨었지요. 침묵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요. 그 믿음은 절반은 진실이었고 절반은 또 하나의 변명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카메라 앞에 선 적이 있어요.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방송에서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이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젊고 겁이 없었지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볼 수 없었어요. 그 얼굴은 이미 없는 사람의 얼굴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제 목소리로 했던 그 약속마저 서랍 깊은 곳에 넣고 자물쇠를 채워야 했습니다. 밤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잠에서 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제 층에 서면 숨을 죽였지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저를 갉아먹은 것은 그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갔는데
나는 이렇게 숨어서 살아있구나.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한 가지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한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입,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남긴 이야기까지 지우려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그렇게 지운 것도, 저를 끝까지 쫓는 것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세상에 남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오래도록 제 이야기를 삼키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과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정치에는 나서지 않겠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저 조용히 없는 사람처럼 살아남겠다. 저는 그것을 저항이라 불렀지요. 저들이 나를 지우려 했으니 지워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긴 것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와 고백하건대 그것은 저항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저 눈을 감는 일이었습니다. 나만 살면 된다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변명이었지요. 그렇게 몇 해를 저는 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멈춘 시계의 태엽을 감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그저 하루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요. 저는 나이를 먹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은 조금씩 제 아버지 김정남을 닮아갔습니다. 그것이 반가우면서도 두려웠어요. 아버지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아버지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늙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이름도 없이, 무덤도 없이 아버지처럼.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 눈에 뉴스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그 한 줄이 잠가두었던 서랍의 자물쇠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뉴스는 아주 짧은 한 줄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다. 그 수가 3만에 이른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흘려들었지요. 남의 나라 전쟁에 남의 나라 군대가 간다는 이야기. 저와는 상관없는 먼 곳의 일이라고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 일에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짧은 한 줄이 좀처럼 눈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3만. 저는 그 숫자를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화면 속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군복을 입고 줄지어 선 청년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군인이라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앳된 볼, 아직 소년 티가 가시지 않은 얼굴들, 스물이 채 되지 않아 보이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 얼굴들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아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저 아이들은 정말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저를 붙들었지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참혹했어요. 그들은 제대로 된 훈련도 없이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의 전선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가장 위험한 맨 앞자리로 말입니다. 총알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 밀려나가는 방패막이. 사람들은 그것을 총알바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사람의 방패로 쓴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죽으러 간다는 것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형제 나라를 돕는 명예로운 임무라고, 돈을 벌어 돌아올 수 있다고, 나라에 충성하면 집안이 펴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아이는 부모에게 자랑스럽게 인사를 하고 떠났을 테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몸 조심하라고, 꼭 살아 돌아오라고 했겠지요. 그 어머니는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속아서 보내고 속은 줄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나라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종이 한 장이었지요. 아니, 그마저도 받지 못한 집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시신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통보. 어떤 집에는 그런 통보조차 오지 않아서 부모는 여태 아들이 어딘가 살아있으리라 믿으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나면 혹시 아들인가 싶어 뛰어나가 보는 늙은 어머니. 저는 그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해주지도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정말 나라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 견디기 힘든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전선으로 간 아이들은 편지 한 장 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잘 있다는 말 한마디, 어머니께 걱정 마시라는 글 한 줄 보낼 수 없었어요. 이름을 남기는 것조차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혹여 포로가 되거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북한 군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이라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름을 지운 채 싸웠고 이름을 지운 채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유해조차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름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이름을 지우고 살아온 사람. 저 역시 죽어도 무덤 하나 갖지 못할 사람. 저는 화면 속 그 아이들에게서 숨어 사는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 아이가 떠나던 날 그 어머니는 문 앞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었어요. 3만이면 3만. 그 숫자는 3만 개의 집이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온 것은 훈장이 아니라 밤마다 깨어나 비명을 지르게 하는 기억이었어요. 몸의 한 부분을 잃고 돌아온 이도, 마음이 무너져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된 이도 있었다지요. 그런데 나라는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한마디도 발설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살아서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나라는 죽은 자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자의 입까지 틀어막는구나. 훗날 저는 바로 그렇게 살아 돌아온 한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그 아이들이었을까?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는가? 알아보니 전선으로 먼저 끌려간 것은 대개 힘없는 집안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집, 뇌물을 쓸 돈이 없는 집, 출신 성분이 낮다는 집,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아들은 그 줄에 서지 않았지요. 죽으러 가는 줄에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아이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의 오래된 법이었어요. 그중 한 아이의 이야기가 오래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느 탄광 마을에서 자란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병으로 여의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먹여 살리던 집안의 맞이. 군대에 가면 배는 골치 않는다기에 어머니 몰래 지원했다는 이야기였어요. 떠나던 날 그는 어머니에게 곧 돈을 붙이겠다고 했답니다. 그 소년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낡은 신발 한 켤레와 다 다른 이름표 하나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로 저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자꾸만 제 아버지 김정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숫자 하나로 셌지만 그 집에서 그 아이는 전부였어요. 저에게도 그 아이만 한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저는 낯선 나라의 교실에 앉아 있었지요. 같은 하늘 아래
어떤 아이는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아이는 총을 들고 낯선 전선에 세워집니다. 그 갈림길을 가른 것은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저 어느 집에서 태어났느냐, 그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부당함이 오래도록 목에 걸린 가시처럼 아팠어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을 보낸 자에게 그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 자에게 그 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아올 돈이었고, 충성을 증명할 선물이었고, 장부에 적힌 숫자였습니다. 3만을 보내면 얼마가 들어오는가? 그 셈이 먼저였을 겁니다. 사람을 팔아 무기를 사고 사람을 팔아 자리를 지키는, 자기 나라 젊은이들을 남의 전쟁에 팔아넘기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자. 저는 그런 자를 이미 한 사람 알고 있었어요. 제 아버지 김정남을 지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삼촌 김정은. 김정은, 그 이름 석자를 저는 오래도록 입에 담지 못했지요. 그러나 저는 그때까지도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겨우 조용히 숨어 살고 있지 않은가. 저 아이들의 일은 안타깝지만 내가 나선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나 하나 나선다고 저 3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저를 설득하려 했지요. 언제나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화면 속 그 앳된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얼굴들 위로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하지 않던 일을 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멈춘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물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보고도 눈을 감으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손안의 시계가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을 뿐이었지요. 저는 그 멈춘 바늘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멈춰 있던 것은 시계가 아니라 눈을 감고 숨어 살아온 저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다만 부끄럽지 않게 쓰거라. 아버지의 그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그 단단하던 벽에 그날 밤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하나의 소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선의 아이들이 아니라 아주 어린 한 소녀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어린 소녀 김주애를 저는 화면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전선으로 끌려간 아이들의 얼굴이 채 눈앞에서 지워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아이가 화면에 있었어요. 좋은 외투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거대한 미사일 앞에 선 어린 소녀, 삼촌의 딸, 어린 김주애였습니다. 한쪽에서는 힘없는 집 아이들이 이름도 없이 전선으로 실려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최고 권력자의 어린 딸이 온 나라의 떠받듦을 받으며 서 있었지요. 같은 나라, 같은 또래. 그러나 그 두 아이의 운명은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제가 정작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은 그 아이를 둘러싼 어른들이었어요. 머리가 희끗한 장군들이, 가슴에 훈장을 잔뜩 단 노장들이 그 어린아이 앞에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손뼉을 치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그 아이를 우러렀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손녀뻘도 되지 않는 아이 앞에서 백발의 군인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스꽝스럽다기보다 어쩐지 소름이 끼쳤어요. 저 어른들은 지금 아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뒤에 있는 권력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신문과 방송이 그 아이를 부르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사랑하는 딸이라 하더니
어느새 존경하는, 우러러야 할 존재로 표현이 바뀌어 갔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김주혜의 자리는 점점 아버지 곁으로, 권력의 한복판으로 옮겨졌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대를 그 아이에게 물려주겠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였어요. 세습,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손녀로, 한 집안이 나라를 대물림하는 그 사슬에 이제 저 어린아이가 묶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슬은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나라가 달려들어 그 아이를 떠받들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 소녀를 우러르는 노래를 배우고 집집마다 걸린 초상 옆에 언젠가 김주의 얼굴이 나란히 걸릴 것이며 방송은 날마다 그 아이의 미소를 나라의 미래라 불렀지요. 사람 하나를 신으로 만드는 데에는 이렇게 나라 전체가 동원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을 떠받드는 백성은 정작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신을 만드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오래된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저 아이 나이에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 역시 그 집안의 핏줄로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백두혈통이라 불렀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은 영광이 아니라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없었고, 원하는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없었어요. 늘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가 집안의 운명을 흔들 수 있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것이 왜인지도 모른 채 그저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자랐지요. 저는 저 어린 소녀의 웃는 얼굴에서 그 감옥의 문이 이제 막 닫히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느 날을 저는 아직 기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너의 집안은 남들과 다른 특별한 피를 타고났다고 가르쳤어요. 어린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자라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하다는 피가 실은 수많은 사람의 눈물 위에 세워진 거짓이라는 것을요. 그것을 깨닫던 날 어린 저는 속으로 무너졌어요. 저 소녀도 언젠가 그 거짓을 알게 될까요? 아니면 끝내 모른 채 그 거짓의 주인이 되어버릴까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그 사슬을 벗어나려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 김정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그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해요. 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가 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들고 이웃나라의 놀이공원에 가려다 붙들린 일이 있었다지요. 아이와 함께 그저 평범한 구경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아버지는 후계에서 밀려났고 나라 밖으로 떠도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떤 이는 그것을 아버지의 실수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그 무거운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그 왕관은 결국 아버지의 목숨값이 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은 죄. 그것이 제 아버지가 지은 유일한 죄였어요. 저는 그제야 세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 집안이 나라를 통째로 제 것으로 삼는 일이었어요. 산과 강과 사람까지 온 나라를 마치 대대로 물려주는 재산처럼 여기는 것. 그 집안 안에서 태어난 아이는 왕자와 공주가 되고 그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선의 총알바지가 됩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태어나고 사람이 사람 아래에 태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100년을 가도 그 안의 백성은 결코 사람답게 살 수 없지요. 문득 저는 아들을 전선에 보낸 그 어머니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어머니들도 저 화면을 보았을 거예요. 제 아들은 이름도 없이 낯선 땅에서 죽어가는데 그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의 딸은 온 나라의 꽃이 되어 웃고 있는 그 장면을 말입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을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한 불공평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저 어린 소녀의 앞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아이에게 놓인 길은 두 가지뿐이었어요. 하나는 언젠가 저 자리에 올라 사람을 전선으로 보내고 사람을 수용소로 보내고 제 손으로 사람을 지우라 명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에 하나 그 자리에서 밀려나 제 아버지 김정남처럼 어느 낯선 공항에서 지워지는 것이지요.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 놓인 두 갈래 길은 어느 쪽도 사람의 길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가여웠습니다. 미워해야 할 자리에 선 아이가 미워지지 않고 가여웠지요. 그 아이의 얼굴 위로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하나는 감옥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내던 저의 얼굴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감옥에서 끝내 벗어나려다 목숨을 잃은 제 아버지의 얼굴이었어요. 저 아이도, 저도, 아버지도, 우리는 모두 같은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슬을 채운 자는 단 한 사람, 지금 저 아이의 손을 잡고 미사일 앞에 서 있는 삼촌 김정은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원한을 아주 작게만 여겨왔어요. 이것은 삼촌이 제 아버지를 죽인 우리 집안의 일, 저 하나의 슬픔이고 저 하나의 복수라고 그렇게 좁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죽인 그 손이 지금 3만 명의 아이를 전선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밀어낸 그 사슬이 지금 저 어린 소녀 김주혜의 발목에 다시 채워지고 있었지요. 이것은 삼촌 한 사람과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를 이어 사람을 삼키는 그 사슬 전체의 문제였어요. 이 사슬을 끊지 않으면 저 아이는 자라서 또 다른 아이에게 그것을 물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3만이 전선으로 끌려가고 다시 누군가의 아버지가 공항에서 지워지겠지요. 대를 이어 또 대를 이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생각에 이르자 저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그토록 오래 저를 지켜주던 그 말이 마침내 제 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싸움이었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지도 몰랐습니다. 왜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저는 그 집안의 핏줄이면서 동시에 그 집안에게 가장 큰 것을 빼앗긴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안을 아는 사람이면서 그들의 밖에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면서 아직 살아있는 아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겁이 났고 아무 힘도 없는 도망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마음은 흔들렸으나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선다 한들 이름도 얼굴도 숨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저 멈춘 시계를 손에 쥔 채 며칠 밤을 뒤척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어야 할 그때에 한 낯선 사람이 저를 찾아왔지요. 그는 저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저는 이름을 지우고 얼굴을 감추고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야 할 저의 진짜 이름을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저들이 마침내 저를 찾아냈구나. 저는 도망칠 곳을 눈으로 더듬었습니다.
제 아버지 김정남처럼 저도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저를 해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국 정부의 사람이라고 밝혔어요.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정보기관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 왜 하필 나인가? 몇 해를 숨어 사는 동안 아무도 손 내밀지 않더니 어째서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단 말인가? 저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공짜 호의는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이것이 또 하나의 함정일까 두려웠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 아버지를 죽인 것도 바로 그런 접근이었지요. 낯선 사람이 다가와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친절하게. 그러고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났지요. 어쩌면 이 사람도 저를 안심시켜 놓고 방심한 틈을 노리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제 앞에 내려놓았지요. 그 봉투 안에 든 것이 제 발을 그 자리에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 김정남의 죽음에 관한 문서였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벌어진 일이 누구의 손끝에서 시작되어 어떤 사람들을 거쳐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그 지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길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명령을 내린 자, 명령을 전한 자, 손을 쓴 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넘겼지요. 오래도록 외면해온 진실이 마침내 제 눈앞에 활자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의 가장 꼭대기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그동안 입에 담지 않았어요.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아버지의 하나뿐인 동생, 저의 삼촌 김정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름 석자를 소리내어 읽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것이 결국 그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안다는 것과 그것을 활자로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죽임을 당했다. 조카가 삼촌에게 아비를 잃었다. 그 앞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 이름 앞에서 저는 엉뚱하게도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떠올렸어요. 어릴 적 형과 아우가 나란히 서 있던 사진이었습니다. 한 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두 아이. 그 두 아이가 자라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도구로 지우는 자리에 서게 되었지요. 권력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피를 나눈 형제를 이렇게까지 갈라놓는단 말일까요? 저는 삼촌이 미웠지만 그 미움 밑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이 함께 고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그 자리, 그 사슬이 저는 더욱 미웠어요. 그러나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저는 다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무엇으로 믿는단 말인가? 종이야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것. 어쩌면 저들은 저를 이용하려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제 이름을 어떤 정치의 도구로 쓰려는 것일 수도 있었지요.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저 문서의 한 대목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저는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지요. 거기에는 저와 제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세세한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가 누구를 조심하고 있었는지, 어떤 낌새를 느끼고 있었는지, 세상은 알 수 없고 오직 우리 가족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조각들이었지요. 그 조각들이 문서 속 이야기와 빈틈없이 맞물렸습니다. 지어낸 거짓이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눈 감아온 바로 그 진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문서 말고도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 아버지 김정남이 그저 쫓겨나 숨어 살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이 정권을 끝낼 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을 모으고 밖에서 도울 이들과 선을 대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에 쓸 돈을 삼촌 김정은의 손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에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있는지는 그 사람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임자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자산 하나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느 나라의 은행에도 들어있지 않고 누구도 함부로 얼리거나 빼앗을 수 없는 돈. 오직 그 열쇠를 쥔 단 한 사람만이 열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주인이 아마도 아버지의 하나뿐인 아들인 저일 것이라고 했지요.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저를 찾아온 데에는 그런 까닭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몇 해 전, 아직 세상이 눈여겨보지도 않던 시절에 한 개에 100만 원이 될까 말까 하던 새로운 돈, 비트코인이라 부르는 그것을 아버지가 남몰래 사모아 두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한 개가 9천만 원을 호가하니 아버지가 남긴 그것의 값어치가 이제 수천억을 헤아린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돈도 열쇠가 없으면 한 푼도 꺼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열쇠는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감춰두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버지가 저에게 남긴 것이라고는 이 세상의 낡은 시계 하나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남아 그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고 또 읽는 동안 방 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 김정남과 마주하고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지요. 환영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노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눈빛 앞에서 저는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움. 여러분, 그것이 그날 밤 저를 무너뜨린 것이었지요. 저는 그동안 스스로에게 말해왔어요. 살아남는 것이 저항이라고. 지워지지 않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긴 것이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 그 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것은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도망이었지요. 아버지가 죽고 아이들이 전선으로 끌려가고 또 다른 아이가 그 사슬에 묶이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제 목숨 하나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저항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저의 가장 편안한 변명이었어요. 그때 아주 오래전 아버지의 말이 제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다만 부끄럽지 않게 쓰거라. 어린 제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며 아버지가 남긴 그 말. 그동안 저는 시간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라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숨어 살았습니다. 저는 서랍 속에서 멈춘 시계를 꺼내 손에 쥐었지요. 여전히 바늘은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멈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해야 할 때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아버지의 또 다른 말이 제 귓가에 되살아났습니다. 언젠가 이 시계가 멈추거든 그때는 안을 열어보아라. 다시 시간을 흐르게 할 사람은 바로 너다. 저는 여태 그 말을 잊고 있었어요. 아니, 두려워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시계의 뒷뚜껑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손글씨로 12개의 낱말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 뜻도 없어 보이는, 그러나 순서까지 정확히 이어진 12개의 단어.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아차렸지요. 미국의 그 사람이 말하던 바로 그 열쇠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엄청난 것을 세상에서 가장 낡고 하찮아 보이는 시계 속에 숨겨두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저는 몇 해 동안 그것을 손목에 차고 아침마다 태엽을 감으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못다한 일을 아들이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럽지 않게 쓰라던 그 말은 어쩌면 이 열쇠를, 이 돈을 두고 하신 말이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멈춰있던 아버지의 시계가 제 마음속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는 일이 아니라고.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을 총알바지로 쓰고 대를 이어 나라를 사유하는 그 체제 자체를 끝내는 일이라고. 그리고 그 일은 밖에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그 안에서 무너지려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불을 댕길 불씨라고. 그리고 그 불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안의 피를 이으면서도 그들에게 맞설 이유를 가진 사람, 바로 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얻으려 하느냐고 물었지요. 세상에 대가 없는 손길은 없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배웠으니까요.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 반도의 더는 핵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꺼지고 갈라진 두 땅이 서로를 향한 총부리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지켜질지 알 수 없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셈이라는 것을 저는 쉽게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그날 밤 그가 가리킨 그 방향만큼은 제가 가려는 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세웠어요. 한쪽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설 힘도 없는 도망자가 핵을 쥔 나라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실패하면 나도, 나와 피를 나눈 사람들도 모두 끝이었지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아버지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전선의 아이들이 있었고 저 어린 소녀의 앞날이 있었어요. 저울은 밤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이 희끄물에 밝아올 무렵 저는 마침내 그 흔들림을 멈추었지요. 저는 그 사람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내뱉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수년 동안 저를 짓누르던 그 무거운 부끄러움이 조금은 거치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돌아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가겠다는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저에게는 안에서 함께 불을 지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북에서 온 첫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북에서 온 그 첫 번째 사람은 저를 보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그는 저와 눈을 맞추고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정말 그분의 아들이 맞느냐고 물었지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 사람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북녘 땅 어딘가에도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세상에 혼자 남은 도망자라고 믿어왔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았지요. 그가 저에게 데려온 첫사람은 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러시아로 끌려갔다가
몸도 마음도 부서져 돌아온 사람들 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제 앞에 앉아 있었지요. 아직 젊은 청년이었으나 그 눈빛은 노인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전선에서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름표를 뗀 채 죽어간 동료들,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두고 와야 했던 친구들, 나라를 위해 싸운다고 믿었는데 돌아와 보니 나라는 자신들을 처음부터 버린 패였다고. 그 말을 하며 그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충성을 바친 자리에서 배신당한 사람의 분노. 그것은 그 무엇보다 뜨거운 불씨였어요. 헤어질 무렵 그 병사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전선에서 함께 싸우다 죽은 동료의 이름표였어요. 시신은 두고 왔지만 이 이름만은 가지고 나왔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이름이 헛되이 쓰러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해줄 날이 오면 그때 이것을 세상에 보여달라고. 저는 그 작은 쇠붙이를 아버지의 낡은 시계 곁에 넣어두었지요. 그날부터 제 품에는 지켜야 할 이름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뜻밖의 사람에게서 또 하나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군인이었어요. 평생을 그 체제에 바친 사람, 훈장을 수십 개나 단 뼛속까지 군인인 노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저와 마주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령을 위해 한평생을 바쳤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어린아이에게 나라를 물려주려 한다. 내가 지킨 것이 고작 한 집안의 재산이었단 말인가. 노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평생의 충성이 한순간의 배신으로 되돌아온 사람의 허탈함. 그 늙은 군인의 무너진 눈빛에서 저는 이 체제의 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장마당에서 자란 새로운 세대. 그들은 배급이 아니라 장사로 먹고 살아온 아이들이었습니다. 몰래 들여온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자란 세대. 그들은 애초에 그 체제를 믿지 않았지요. 수령이 신이라는 말도, 이 나라가 지상낙원이라는 말도 그들에게는 우스운 옛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되 믿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 젊은 눈빛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 나라를 떠받치던 거짓은 이미 안에서부터 곰팡이처럼 사가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그동안 그 견고한 체제를 밖에서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어요. 불은 이미 안에서 타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병사의 가슴에서, 배신당한 노장의 가슴에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 젊은이의 가슴에서,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이 숨죽인 채 타오르고 있었지요. 다만 그 불씨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고 한데 모일 계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제가 할 일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 흩어진 불씨들을 하나로 잇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언젠가 그 불씨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밤이 있었어요. 버림받은 병사와 배신당한 노장과 아무것도 믿지 않던 젊은이가 한 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다른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똑같은 것이 담겨 있었지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는 두려움에 눌리지만 서로가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 두려움을 넘어선다는 것을. 그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한 힘이었어요. 그렇게 안의 불씨와 밖의 손길이 마침내 하나의 그림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들을 하나로 잇는 데에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숨기고 먹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그 모든 일에는 돈이 들었지요. 그런데 그 돈은 놀랍게도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요. 제 아버지 김정남이 오래전 남몰래 숨겨둔 것, 낡은 시계 속 12단어가 열어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형의 재산이라면 이 잡듯 뒤져 얼리고 빼앗았지만 그 돈만은 끝내 어쩌지 못했지요. 어느 은행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오직 열쇠를 쥔 사람만이 열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미처 뿌리지 못한 씨앗을 아들이 이제야 대신 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운 그 아내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래전 아버지가 남겨둔 이들도 있었어요. 저는 혼자 시작한 줄로만 알았는데 실은 아버지가 미리 닦아놓은 길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이지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 밤을 함께 준비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렸지요. 한 번의 실패가 곧 수많은 목숨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오랜 기다림 동안 우리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준비가 채 무르익기도 전에 붙들려간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빈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저는 이 일을 결코 가볍게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겼습니다. 이것은 저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이미 목숨을 내건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 제가 직접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지웠습니다. 이름을 감추고 사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지난날의 지움이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의 지움은 돌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던 그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지요. 숨소리 하나도 크게 낼 수 없던 어둠, 발밑에서 부스러지는 흙 한 줌에도 심장이 내려앉던 순간들, 제 아버지 김정남이 떠난 그 땅으로 아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을 건너던 순간을 저는 아직 기억해요. 물은 얼음처럼 시렸습니다. 이 물살 아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를 찾아 강을 건넜을까. 또 얼마나 많은 이가 이 강을 다 건너지 못하고 쓰러졌을까. 저는 그 물을 건너며 그들 모두를 등에 업고 가는 듯한 무게를 느꼈지요. 그 무게가 무섭기보다 오히려 등을 떠밀듯 저를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할 리 없었지요.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의 계획이 어딘가로 새어나갔다는 신호가 왔습니다.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지요. 함께한 이들 가운데 누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바로 곁에서 동지 하나가 붙들려 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두려움이 목까지 차올랐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여기까지 함께 온 모든 일을 배신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밤이 왔습니다. 안에서 신호가 오르자 밖에서도 균열이 터졌어요.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벽이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김정은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총구를 거두고 등을 돌렸지요. 그렇게 충성을 외치던 측근들은 가장 먼저 제 목숨을 챙겨 달아났지요. 여러분, 저는 그날 밤 똑똑히 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쌓아 올린 권력은 그 두려움이 걷히는 순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밤 또 하나의 장면을 보았지요. 어둠 속 골목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숨죽여 살아온 이들이었어요. 처음에는 겁에 질린 얼굴로, 그러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조금씩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지 않았지요. 두려움이 걷히자 사람들은 스스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목이 메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무너지는 궁 안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문이 한 겹씩 제 앞에서 열렸어요.
그토록 넘을 수 없어 보이던 문들이었습니다. 긴 복도의 끝, 마지막 방을 앞에 두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 문을 열면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품에 지닌 아버지의 낡은 시계와 그 병사가 건넨 동료의 이름표를 가만히 매만졌어요. 거기에는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이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제 아버지 김정남의 이름을 조용히 소리내어 불렀지요. 마치 이 문 안까지 함께 가달라고 청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아버지가 제 곁에 서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그 마지막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삼촌 김정은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저와 삼촌 김정은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10수년 동안 저는 김정은을 오직 화면으로만, 사진으로만 보아왔지요. 아버지를 지운 손, 나라를 삼킨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그의 궁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어요. 그러나 방 안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삼촌 김정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가에 옅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가 형의 아들이구나. 많이 컸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의 기색이 없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조카를 맞는 삼촌처럼 김정은은 여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여유가 소름이 끼치더군요. 발밑에서 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방의 주인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평생 쓰고 살아온 가면이었지요. 가까이서 본 김정은은 화면 속에 그 사람과 어딘가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생각보다 지쳐 보였어요. 온 세상을 떨게 하던 그 얼굴에도 사람의 주름과 사람의 피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이토록 평범한 사람이, 이토록 손 닿을 데 있는 사람이 그 많은 목숨을 지웠단 말인가. 악이라는 것은 뿔 달린 괴물의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예사로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면 아래에서 첫 번째 칼이 나왔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나에게 손을 대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내 손끝 하나에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된다. 나를 건드리는 순간 너와 네가 아끼는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쥔 그 끔찍한 무기를 저에게 겨누고 있었지요. 사람의 목숨을, 온 나라를 마지막까지 인질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 위협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협 앞에서 저는 전선으로 끌려간 3만의 아이들을 떠올렸지요.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었구나. 제 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온 나라를 볼모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는 사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방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자고 나라 전체를 불사르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주인일 수 있습니까? 김정은은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위협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는지 그는 곧 목소리를 바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솔아. 그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지요. 우리는 결국 한 핏줄이 아니냐? 지난 일은 지난 일이다. 나는 너를 해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나는 너를 곁에 두고 싶다. 네가 원한다면 이 나라의 한 자리를 너에게 주겠다. 함께 이 나라를 이끌자. 그는 목소리에 짐짓정을 실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 아버지와 어릴 적엔 둘도 없는 형제였다.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그 시절이 나도 그립다. 네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나는 그 시절을 되찾은 듯 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치가 떨렸어요. 제 손으로 형을 지운 사람이 그 형과의 정을 미끼로 그 아들을 꿰고 있었습니다. 그리움마저도 그에게는 사람을 부리는 하나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김정은은 저를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바다를 이야기하던 입으로 이제는 권력을 나눠주겠노라 속삭이고 있었지요. 위협과 회유, 그것이 그가 평생 사람을 다뤄온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를 가장 깊이 흔드는 말을 꺼냈습니다. 너도 결국 이 피를 타고났다. 그가 말했습니다. 백두의 피, 너도 나와 같은 피가 흐르는 사람이다. 내 안에도 이 피가 있는 한 너는 결국 나와 다르지 않다. 지금은 네가 나를 미워하겠지만 그 자리에 앉으면 너도 나처럼 될 수밖에 없다. 권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이 제 마음속 가장 여린 곳을 파고들었지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는 그 순간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나도 저 피를 타고났으니 결국 저 사람처럼 되고 마는 걸까? 내가 지금 여기에 선 것도 정의가 아니라 결국 또 다른 권력을 향한 욕심은 아닐까? 삼촌 김정은은 제 안에 그 두려움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흔드는 데에 그는 평생을 갈고 닦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잠깐 대답할 말을 잃었어요. 그는 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아라. 내 아버지도 결국 이 피 때문에 죽었고 너도 이 피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벗어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러니 맞서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저를 휘감았지요. 한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거운 왕관을 스스로 내려놓았던 사람, 권력을 탐하지 않아 밀려나고 끝내 목숨까지 잃은 사람, 같은 피를 타고났으되 그 피에 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 김정남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피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같은 피를 나눈 형제도 한 사람은 죽이는 자가 되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를 정하는 것은 제 핏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무엇을 택하느냐였지요.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삼촌 김정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래도록 묻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당신의 형을, 제 아버지를 죽이셨습니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김정은의 입가에 걸려있던 웃음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명한 일이 아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지요.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지 나는 거기까지 하라 한 적이 없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을 지운 자도 정작 제 입으로 그 죄를 말하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을. 저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물었어요. 정말입니까?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그는 저를 한참 노려보았습니다. 그러다 곧 표정을 가다듬고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형이 살아있는 한 언제든 나를 위협할 불씨가 되었을 것이다.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통치였다. 여러분, 그는 형을 죽인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킨 것이라고. 죄가 아니라 정치였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많은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지울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김정은에게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말에 당장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의 자리를 지킨 것이라고. 그러나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말로 다투어 이길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려면 저의 분노가 아니라 지울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지요. 저는 그 순간을 위해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다시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어린 조카가 잠시 치기를 부리는 것쯤으로 저를 여기는 듯 했지요. 이제 그만 화를 풀어라. 지난 일에 매이지 말자. 그렇게 저를 어르려 했습니다. 김정은은 아직 몰랐어요. 제가 빈손으로 이 방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왜 이 먼 길을 돌아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품속에 지녀온 것을 꺼내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그 사람이 저에게 건넸던 문서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어디서 비롯되어 어떤 손을 거쳐 실행되었는지 그 모든 것이 적힌 종이었지요. 그리고 그 곁에 저는 전선에서 죽어간 그 병사의 이름표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두 개의 증거였어요. 그것을 본 순간 삼촌 김정은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탁자 위에 놓인 문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지요. 거기에는 제 아버지 김정남의 죽음에 이르는 모든 길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 그것을 받아 움직인 손들, 그리고 그 맨 꼭대기의 이름. 저는 조용히 물었지요. 이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삼촌 김정은은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랐지요. 그 안에는 처음으로 흔들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지요. 당신은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형, 당신과 한 어머니 아래서 자란 그 사람의 이름을요. 삼촌 김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지요. 당신에게 그는 없애야 할 위협이었겠지요. 그러나 저에게 그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버지 말입니다. 당신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을 죽이고 얻은 그 안정이 정말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어야 했습니다. 그 앞에서만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지요. 저에게 아버지 김정남은 1년에 며칠 겨우 얼굴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며칠이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는데 삼촌은 그마저 빼앗아 갔더군요. 저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슬픔을 보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눈물은 이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흘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종이를 밀어두고 다음 이야기를 꺼냈지요. 3만 명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나라 전쟁에 팔아넘긴 당신 나라 아이들의 수입니다. 삼촌 김정은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얼굴로 대답했지요.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운 것이다. 나라를 위한 희생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법이다. 여러분, 그는 정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표를 뗀 채 낯선 땅에서 죽어간 아이들을 그는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 불렀지요. 저는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쇠붙이를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전선에서 죽은 한 병사의 이름표입니다. 그 아이의 동료가 시신도 거두지 못한 채 이 이름 하나만 품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조국을 위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당신이 러시아에서 받아올 돈과 당신이 지킬 자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는 그 말로 당신은 그 아이의 죽음마저 훔치고 있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그 이름표를 차마 집어들지 못했습니다.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나라가 있으려면 누군가는 총을 들어야 하는 법이다. 저는 곧바로 되물었지요. 그렇다면 왜 그 총을 든 것은 늘 힘없는 집 자식들이었습니까? 당신의 딸은, 당신 측근의 아들들은 어째서 그 줄에 서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위한 희생이라면 어째서 그 희생은 언제나 가난한 이들의 몫이었습니까? 참된 희생은 위에서부터 하는 법인데 당신들은 언제나 아래에게만 죽으라 했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당신이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동안 당신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들은 굶고 있었습니다. 풀뿌리를 캐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아이들이 길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이번에도 준비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바깥 세계가 우리를 봉쇄한 탓이다. 나의 잘못이 아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지요. 봉쇄를 탓하기 전에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샀습니까? 백성의 밥이 아니라 무기를 샀고 백성의 집이 아니라 당신의 궁을 지었습니다. 백성이 나무 껍질을 씹는 동안 당신의 식탁에는 무엇이 올랐습니까? 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수십만이 굶어 죽어나가던 그 시절에도 평양의 한쪽에서는 잔치상이 차려졌다고 들었습니다. 백성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면서 정작 당신들은 세상의 온갖 진귀한 것을 탐했지요. 봉쇄가 사람을 굶겨 죽인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밥그릇을 비워 당신의 곳간을 채운 바로 그 마음이 사람을 굶겨 죽인 것입니다. 삼촌 김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시선을 피할 뿐이었지요. 그리고 저는 삼촌 김정은이 오래도록 찾아 헤매던 것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은 형을 지운 뒤에도 끝내 손에 넣지 못한 것이 있었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이 어딘가에 숨겨두었다는 재산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찾으려 사람을 풀고 계좌를 샅샅이 뒤지고 남은 핏줄까지 쫓았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찾지 못했지요.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줄곧 바로 여기 제 손목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낡은 시계를 들어 보였어요. 아버지가 이 안에 남겨둔 것으로 저는 당신의 궁을 무너뜨릴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으로 말입니다. 삼촌 김정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지요. 산속 깊은 곳, 철조망 너머의 수용소, 그곳에 갇힌 사람들 말입니다.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조상이 누구라는 이유로 온 가족이 3대에 걸쳐 그곳에 갇혔더군요. 태어나 한 번도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겨우 풀려난 어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철조망 안에서 태어난 3살배기 아이가 바깥에 더 넓은 하늘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란다는 이야기였지요. 배가 고파 쥐를 잡아먹고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저 그 나라에 그 집안 아래에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지요. 그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삼촌 김정은은 이제 아무런 변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질서를 위해서였다는 말도 봉쇄 탓이라는 말도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아이를 태어나기도 전부터 가둔 것을 무슨 말로 덮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가더군요.
평생 남을 심판해 온 사람이 처음으로 심판받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위에 마지막 이야기를 조용히 얹었지요. 이제 당신의 딸 김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어린 소녀 김주의 말입니다. 당신이 온 나라의 장군들 앞에 세우고 다음 때를 물려주려는 그 아이.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주려 하십니까? 굶주린 백성과 총알바지로 팔려갈 아이들과 이름조차 지워지는 수용소. 이 지옥을 그 어린 딸의 손에 쥐어주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도 당신처럼 형제를 의심하고 사람을 지우며 홀로 그 무거운 왕관을 쓰고 늙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당신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에게 이 사슬을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사람을 지우는 자가 되기 전에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입니다. 제 아버지 김정남이 저에게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그 말에 삼촌 김정은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른 모든 이야기에는 변명이라도 하던 사람이 제 딸의 앞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순간 보았습니다. 그 단단하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어있던 맨얼굴이 드러나는 것을요. 그것은 두려움에 질린 지치고 늙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쩌면 삼촌 김정은도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요. 자신이 걸어온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 순간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미워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후련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저는 그저 슬펐습니다. 한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피가, 그 자리가 한 사람을 이토록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슬펐지요. 그리고 그 슬픔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사슬만은 여기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방 안에는 아주 긴 침묵이 흘렀지요. 밖에서 들려오던 소란마저 잦아든 듯 했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더 이상 위협하지도 회유하지도 않았지요. 백두혈통의 저주도, 조국을 위한 희생이라는 말도, 봉쇄 탓이라는 변명도 이제 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을 부리고 세상을 겁주던 그 모든 말이 마침내 바닥나버린 것이었지요. 권력자에게서 말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그저 죄를 마주한 한 사람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깨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삼촌 김정은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그 긴 침묵의 끝에서 삼촌 김정은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그러나 끝내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삼촌 김정은이 낮은 목소리로 꺼낸 첫 마디는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릴 적 나를 업어 키웠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제일 먼저 달려온 것이 형이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을 도구로 지운 사람이 이제와 그 형이 자신을 업어 키웠다고 말하고 있었지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 눌러둔 무언가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도 사람이었던 시절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삼촌 김정은은 그 사람됨을 스스로 권력과 맞바꾼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지요. 그런 형을 어떻게 그리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업어 키운 아우가 그 형을 도구로 지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슬픈 이야기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사람을 이렇게 앗아가더군요. 저는 그 앞에서 미움과 슬픔이 뒤엉킨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러나 그 잠깐의 흔들림 뒤에
삼촌 김정은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사람을 불렀습니다. 밖을 향해 자신을 지키던 자들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습니다. 여봐라, 께 아무도 없느냐? 어서 이자를 끌어내라. 그러나 여러분, 문 밖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요. 그토록 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자들이 이제 단 한 사람도 그 부름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몇 번을 더 소리쳤지요.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텅 빈 침묵뿐이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김정은의 편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궁을 지키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 그를 떠받들던 자들이 달아나는 소리, 그리고 오랜 세월 숨죽이던 사람들이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는 소리. 그 소리는 점점 크게 밀려오고 있었지요. 그는 그제야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그때 가장 외로운 한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생 수백만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던 사람. 그러나 정작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이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이 거치자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삼촌 김정은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두려움으로 쌓은 권력의 끝은 언제나 이렇게 텅 빈 방 한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김정은의 무릎이 꺾였지요. 제가 밀친 것도 누가 억누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주저앉았지요. 말이 바닥나고 사람이 떠나고 마지막 발악마저 허공에 흩어지자 그의 몸이 먼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오만하던 어깨가 축 처지고 세상을 겁주던 두 손이 힘없이 바닥을 짚더군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한 시대를 짓누르던 공포가 그렇게 한 사람의 꺾인 무릎으로 끝나고 있었지요. 저는 그 앞에 서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지운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대답해야 합니다. 전선에서 죽은 아이들, 굶어 죽은 백성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슬을 여기서 끊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날 밤 그 오랜 사슬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한 집안이 나라를 제 것인 양 대물림하던 그 사슬. 할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다시 어린 손녀에게로 이어지려던 그 쇠사슬이 그 밤에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것이 막상 끊어질 때는 참으로 허망했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있던 나라. 그 비틀린 나라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방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섰지요. 전선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가 있었고 평생을 바친 자리에서 배신당한 늙은 군인이 있었고 아무것도 믿지 않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흩어져 타던 그 불씨들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있었지요. 그들은 무너져 앉은 삼촌 김정은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오래도록 그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여러분, 그 말 없는 시선이야말로 그 어떤 형벌보다도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윽고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양의 아침을 보았지요. 태어나 처음 보는 아침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그러다 점점 많은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더군요.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낯선 이의 손을 잡고
누군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부로 낼 수 없던 그 울음을 그날 아침 사람들은 마음껏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지요. 그 거리에서 저는 한 늙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전선으로 아들을 떠나보내고 여태 그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였습니다. 그이는 거리에 나와 지나가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혹시 그 안에 제 아들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그 뒷모습 앞에서 차마 오래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 아침이 온 것이 다행이면서도 이 아침을 끝내보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날 아침 저는 제 아버지 김정남에게로 갔습니다. 늦게나마 저는 아버지가 잠든 곳을 찾았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저는 오래 지녀온 낡은 시계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던 무렵 멈춰버린 그 시계. 몇 해를 아침마다 태연만 감아온 그 시계를 말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바늘을 지금의 시각에 맞추었지요. 그러자 오래 멈춰있던 바늘이 다시 째깍째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시간이 다시 흐릅니다. 저는 그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말대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이름을 숨기지 않습니다. 얼굴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저는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하나는 제 아버지의 죽음이 적힌 문서이고 다른 하나는 전선에서 죽은 한 병사의 이름표입니다. 그 병사의 동료가 저에게 부탁했지요. 이 이름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줄 날이 오면 세상에 보여달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 이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가 그 낡은 시계 속에 남긴 엄청난 것, 이제는 그 이야기도 해야겠지요. 저는 그것을 제 것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본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땅을 다시 세우라고 아버지가 남겨둔 씨앗이었으니까요. 굶주린 이들의 밥이 되고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우고 갈라진 두 땅을 잇는 다리를 놓는데 저는 그것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끄럽지 않게 쓰라던 아버지의 말에 제가 드리는 뒤늦은 대답이지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끝내보지 못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갈라진 두 땅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총부리를 거두고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과 북이 한 형제로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그 길이 결코 하루아침에 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움은 깊고 상처는 오래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슬도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견고하던 공포도 하룻밤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갈라짐도 언젠가는 아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어린 소녀 김주애는 이제 후계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을 지우라 명하는 자리에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아이는 이제 그저 한 사람의 아이로 자라겠지요. 저는 그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미워해야 할 자리에 섰던 그 아이가 미움이 아니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말입니다. 저는 그 사슬이 저에게서 그리고 김주애에게서 함께 끊어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저 북녘의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름도 없이 전선에서 쓰러진 아이들을, 나무 껍질을 씹으며 죽어간 백성들을, 철조망 안에서 하늘도 모르고 자란 아이들을 말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와 같은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그들을 기억하는 마음이 모이고 모이면 언젠가 그 마음이 두 땅을 잇는 다리가 되겠지요. 제 아버지의 멈춘 시계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듯이 이 갈라진 땅에도 다시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이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남깁니다.